한국에 사는 게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가 봐. 애써 괜찮은 척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지금은 일본인이지만 한국으로 이민을 꿈꾸고 있는 붕코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네 집에 가본 뒤로 그 뒤로는 나도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일본 남부 지역 후쿠오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주변에서 관광어부를 먹고 살고 있어요. 일본 남부는 정말 가난한 곳입니다. 아마 한국 같은 나라랑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일 거예요. 소득 수준과 경제력 수준이 한국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더라고요. 그만큼 먹고 살 게 없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돈벌이를 해야 할 수단이 필요했고 산을 정상까지 등반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고 때문에 일본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곳 주민들이 그나마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이죠. 저희 부모님도 이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십니다. 저도 거기서 가게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로 유학을 갔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젠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절친한 친구였고요. 마젠타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독일의 대학으로 진학했고 그 길로 일본을 떠났었죠. 마젠타가 독일에서 대학 졸업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렸던 저는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젠타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한국에 가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잠시 한국에 다녀오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아예 한국으로 가서 산다고 하더군요. 너는 공부도 잘해서 독일로 유학도 갔고 거기서 대학도 졸업한 거 아니냐며. 네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 같은 데 가서 살아야 하냐며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마젠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다들 한국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며 끔찍한 일본 남부로 돌아가느니 한국에 가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나름대로 이 도시가 낡고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25년 넘게 살아온 고향이고 여기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그래도 다른 남부지방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삶이 낫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젠타가 독일에서 대학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곳으로 오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우니 그냥 도피성으로 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떠난다고 했지만 마젠타가 정말 여기 일본에서 괜찮은 직장을 구했다면 그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알던 지식으로는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을 넘으면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었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비록 삶은 쉽지 않고 위험한 일들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먹고 살기 힘들고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젠타는 고향 마을인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잠시 여기에 들렀다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마젠타와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대화할 시간도 사실은 없었어요. 결혼식 준비로 바쁘고 친척들에게 한국인 남편을 소개시켜드리기도 바빠 보였습니다. 저희 카페에 와서 예비 신랑과 몇 시간 머물다 갔지만 그때 또 하필 바쁜 시간대라 손님들이 몰려와서 마젠타와 이렇다 할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고요. 너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젠타는 한국으로 가고 그곳에서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오간 마젠타와 간혹 가다가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카페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역시나 늘 그래왔듯
황토색으로 칠해진 주택 밀집 단지는 주차할 곳이 정말 부족하죠. 빈자리를 찾아서 겨우 주차를 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두운 골목을 지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오늘따라 주차 자리가 없어서 멀리 됐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코너를 돌자마자 미친 듯이 전력 질주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따라오는 사람은 코너를 돌자 한참 멀어진 저를 보고 그 사람도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고 다행히 그 사람에게 잡히기 전에 저희 집 건물에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철창 너머로 저를 노려봤고 저를 놓쳤다는 분풀이를 하기 위해 옆에 있던 화분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떠났고요.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려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곳 일본에서도 이런 범죄들이 기승을 부린다며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고 사람들도 요즘에는 밤길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고는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태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거든요. 정말 다행인 것은 부모님을 먼저 집 앞에 내려드리고 저 혼자만 주차를 하러 갔던 게 더 다행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품 안에 뭘 숨기고 있을지 모르고 때문에 그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였다면 정말 끔찍할 뻔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고 역시나 제 차에 유리창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분풀이를 하고 갔겠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위급한 일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출동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신고를 하고 싶으면 직접 와서 신고 접수를 하라는 의미죠. 경찰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저는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고 경찰이 혹시라도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종이 한 장에 사건이 일어난 위치와 시간,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돌아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접수를 받는 여자 경찰은 제가 돌아가자마자 그 종이를 찢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성의 없고 건성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그 뒤로 경찰서에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요. 연락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밤이 되기 전에 퇴근을 하기 위해서 가게 운영 시간을 줄였고 당연히 매출에도 지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욕심냈다가 무슨 일을 당하는 것보다 이게 나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수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젠타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제가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마젠타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녀의 위로에 고마움과 위안을 느꼈죠. 하지만 참지 못할 궁금증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마젠타는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는 말들도 간혹 들려와서 궁금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마젠타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혹시 일어나거든 경찰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경찰들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작은 절도 사건만 있어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대신에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간다고 하더군요. 마젠타는 최근에 남편의 친구가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그 지갑이 분실되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해결해줬던 이야기를 해주며 일본과 한국의 경찰이 서로 다른 대처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마젠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아주는데
한국에서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지 마젠타는 한국에 간 것을 창피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또 한 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침에 출근해 보니 유리에 금이가 있었어요. 일부 깨지기도 했고요. 가게 안에 주먹만한 돌덩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돌을 집어던진 게 확실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미 일어난 일이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출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화난 채로 경찰서에 방문했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그들은 저를 거의 무시하는 듯 했어요.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여기에 리포트를 작성하고 가라고 하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저번에도 이런 리포트를 작성하고 갔는데 아무 연락도 없지 않았냐며 화를 냈지만 그들은 제 말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매일 몇 명씩 찾아오고는 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리포트를 작성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하고 나왔죠. 경찰서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탓인지 한 달 뒤쯤 연락이 오더군요. 수사를 진행해봤지만 CCTV가 작동 중이지 않았고 그 이외에 모든 수사 단서가 없다며 저희 보고 직접 가게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그게 정말로 다였어요. 주변 상인들은 그들이 제 리포트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줬다는 것에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정도라며 주변 상인들도 일본의 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죠. 이 일로 저희 가게 및 주변의 가게들이 공금을 모아 CCTV를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마젠타와 통화하며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제는 안전하지 않겠냐며 진작에 CCTV를 달아놓았어야 했다며 말이죠. 마젠타는 한 번 더 놀라며 여기 한국은 사비를 들여서 길거리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CCTV가 길거리를 찍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어나게 되면 금방 잡힌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2번의 범죄 피해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젠타는 끝까지 한국에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숨기기 위해 또 방어적인 말들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정말 한국이 그런 곳이라면 정말 살기 좋은 곳 아니겠냐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마젠타도 볼 겸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인지 확인도 할 겸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마젠타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친구가 온다며 너무 좋아해 주었고요. 마젠타는 방이 하나 남으니 자기 집에 지내면서 원 없이 한국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세지는 것 같아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한국의 숙박비를 보고 결국 마젠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봤더니 한국의 경제 수준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마젠타는 공항에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그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마젠타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일본과는 많이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일률적으로 황토색 페인트를 칠한 일본의 주택 단지와 비교해서 한국의 공동주택은 정말 규모와 외관면에서 이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하나같이 깔끔하고 튼튼해 보이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황토색 페인트로 건물 외관이라도 칠해놓으면 그나마 괜찮은 데고 외벽이 조금씩 부서져 있는 집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한국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외벽이 부서져 있는 집은 없었어요. 그냥 풍기는 분위기부터 한국이 훨씬 더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리의 건물들을 지나서 마젠타의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마젠타의 말들은 거짓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정비된 단지 안, 그리고 상주하고 있는 경비원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범죄자들이 발도 들릴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고 할 것 없이 저는 일본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제주도 로마에 가본 적도 있는데 한국의 서울이 더 화려하고 멋졌어요.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마젠타를 따라서 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편리한 것은 둘째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매번 받으며 다닐 수 있었어요. 마젠타는 겁없이 한국의 밤거리를 휘젓고 다녔으며 한국은 어두침침한 골목도 없었으며 어디에나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분위기와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는 폐건물들도 안 보였어요. 정말 대단하고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모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친절하고 좋지만 정말 찜찜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돌을 집어던지거나 강도를 하기 위해 저를 쫓아올 것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 오래 있지 않아도 그런 것을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여자 둘이 편하게 편의점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데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모습이에요. 여자 둘이 동네 벤치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저희에게 돈을 내밀며 얼마면 되냐고 물어볼 남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밤 공기를 느끼며 맥주를 마시겠다는 생각도 못할 테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멋진 곳이에요. 저는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젠타는 제가 한국에 살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제가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저는 대학도 나오지 않아서 한국에 취업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솔직히 제가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카페에 앉아서 가만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한국에 다녀왔던 생각들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뭐라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요. 한국어를 잘해주고 난 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한국에 꼭 가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남자는 한국 남자지 러시아 남자는 총을 들 자격이 없어 여기 한 가정집 마당. 별일 없었다는 듯한 태연한 얼굴에 한국 아저씨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러시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멋쩍은 표정의 러시아 남성까지 참 알 수 없는 조합인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소피입니다. 저는 예쁜 4살 여자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소중한 제 아이를 지켜주신 잊지 못하는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남편과 저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아이를 기르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죠. 저희 가족의 취미는 주말에 바비큐 파티예요. 마당에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이웃들과 함께 할 때가 많답니다. 저희가 고기 굽기를 담당하면 옆집은 샐러드, 앞집은 디저트를 담당하는 식으로 함께 주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쭉 이 동네에 살아서 모두 다 가족 같은 이웃이죠. 특히 친한 건 옆집에 사는 저의 대학 동창 가족인데요.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로 유학을 왔다가 러시아 남편을 만나 모스크바에 정착을 하게 된 지혜입니다. 처음 강의실에서 만난 지희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친구라 처음부터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인데요. 지혜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맨날 북한에서 왔니, 남한에서 왔니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지쳐 있었는데 그런 걸 안 물어보는 러시아인은 처음이라며 좋아했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는 이 친구 덕에
한류 바람이 러시아 내에 본격적으로 불기 전부터 한국 문화를 섭립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내내 같이 붙어 다니며 한국 이야기를 듣고 한국 영화도 봤고요. 친구를 통해 한국 음식 등을 접해 저도 이제 한식의 입맛이 좀 들었어요. 몇몇 요리는 배워서 집에서 해먹곤 합니다. 한국말도 조금은 할 줄 알고요. 아, 맞다. 러시아에서 김밥 유행하는 거 아시죠? 한국 뉴스에서 러시아인들이 김밥에 열광한다고 여러 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서야 김밥에 열광하는 러시아인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고요. 이제서야 이런 완벽한 건강식을 알아보다니 다들 바보라니까요. 대형마트에서 파는 한국의 냉동김밥을 4억 원은 받는데요. 전 제가 만든 김밥이 더 맛있더군요. 이건 지희도 인정해줬어요. 이런 걸 치킨밥이라고 한다면서요. 한국인들은 밖에서 김밥을 사 먹는 것보다 번거로워도 직접 사 먹는 걸 좋아한다면서요. 지혜가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작게 김밥을 싸는 방법을 알려줘서 우리 딸도 김밥을 제법 잘 먹는답니다. 한동안 안 해주면 해달라고 조를 정도예요. 러시아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은 아무래도 한국 음식처럼 영양소가 고루 갖춰져 있지도 않고 너무 달고 짠데 이렇게 영양소가 잘 갖춰진 한국 음식을 잘 먹어주니 참 좋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큰 병 치료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지혜가 알려준 한식 덕분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아이는 잘 자라고 주말에는 좋은 이웃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런 잔잔한 일상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지혜의 부모님께서 러시아로 오시게 된 겁니다. 지혜가 결혼하기 전에는 지혜가 한국으로 가족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이번엔 지혜가 임신 중이어서 가족들이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희의 가족들을 제가 대학교 졸업식 때도 만난 적이 있어 저도 너무 반가웠죠. 2달가량 지혜 집에서 가족들이 지낸다고 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의 바비큐 파티에 초청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지희 아버지께서 막걸리라는 한국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한국 마트에 가서 일부러 막걸리도 준비하고 한국 김치도 샀어요. 그런데 주말에 저희 아버지도 오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좀 망설였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이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 가족이 만났죠. 저희 아버지께서 영어를 좀 하시긴 하지만 아주 유창하시지 않고 저희 아버지는 아는 한국어라고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밖에 없는 사람이라 괜찮을까 싶었는데 두 분은 의외의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과 군대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러시아 육군에서 20년가량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퇴역을 하셨죠?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고 이제는 취미 생활을 즐기시며 쉬고 계신데요. 평상시 말수가 별로 없는 분이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이 많은 분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신다는 막걸리를 두 분이 나눠 드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한국 문화를 웬만한 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처음 안 게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 가야 한다면서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도 지휘를 통해 조금씩은 접했지만 주로 로맨스 내용을 다룬 걸 많이 봐서 이전엔 미처 몰랐었어요. 가끔 주인공들이 군대에 입대하거나 군대 생활 중 휴가를 나오는 건 봤지만 러시아처럼 하나의 직업인 줄 알았어요. 의무적으로 군 입대를 하는 줄은 몰랐죠.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지 아버지께서는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 다녀오기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처럼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남성들은 누구나 총을 쏠 줄 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군대에 제대를 하고 나서도 이런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대를 제대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일정 나이까지 예비군 훈련도 진행한다고 했죠. 이후에는 민방위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놀라웠어요. 3명의 러시아 남자 그러니까 제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제 남편까지 모두 깜짝 놀랐죠. 러시아 예비군은 실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예비군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따로 훈련은 받지 않는데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대기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는 거죠. 한국 같은 예비군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사냥을 나가는 분들도 있어 총을 쏘긴 하지만 군대식 총 쏘기 훈련과는 거리가 머니까요. 저희 아빠는 한국의 예비군 훈련 시스템에 진심으로 감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희 아버지께 여쭤보셨습니다. 지금은 예비군 훈련마저도 시일이 많이 지나셨을 테니 아무래도 지금까지 총을 다룬다거나 하는 건 무리시겠죠. 러시아에 오신 김에 함께 사냥을 해보신다거나 하면 좋을 텐데요. 모스크바에서는 야생 멧돼지 사냥을 해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만 즐길 수 있는 건데 좀 아쉽네요.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시면 안 됐어요. 지희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모두 필요한 순간엔 총을 쏠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강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 아버지에 비해서 아무래도 체구도 좀 작은 분이라 총을 다루다가 사고가 날까봐 하지 마시라고 말렸는데 아버지께서 말리지 말라는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총을 받아든지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총을 쏘는 자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뭔가 절도가 있고 멋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박수를 치며 완전 감탄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서서 싸 아래로 겨냥 엎드려 싸서 서싸에서 무릎싸로 자세 전환이 되다니. 완전 프로페셔널한 저격수와 같다고 엄지척을 하셨죠. 미군의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라며 한국인들이 다 이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인구의 절반이 총기 전문가라고. 총을 쏜다거나 하는 군대에서 배운 것들은 몸이 기억하는 거라 잊기 힘든 것은 맞지만 이 연세까지 이렇게 유지하시다니 놀랍다며 평상시에 운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해하셨고요. 아버지께서는 과거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켜낸 한인 교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남성들의 능력치를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클래스가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제가 말실수를 했다며 윙크와 함께 지희 아버지께 막걸리를 권했죠. 그리고 두 분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을 드셨는데요.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집 안으로 옮겨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분은 거의 영혼의 단짝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친해지셔서 아버지께서는 제게 야생 멧돼지 사냥을 예약하라고 하셨죠. 두 분이서 꼭 가셔야겠다고요. 두 분이서 하이파이브를 하시고 껄껄 웃으시면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사냥을 예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날 저녁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제 아버님은 제 평생 은인이 되셨습니다. 막걸리가 생각보다 도수가 높은 술인가 봐요. 저희 아버지와 남편은 기절해버리더라고요. 저녁을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깨웠는데 완전 정신을 못 차리길래 그냥 놔뒀죠. 지금 생각해도 좀 짜증나네요. 술을 마신 사람 중 제 아버님만 멀쩡하셨어요. 술을 꽤 많이 드셨는데 평상시 막걸리를 좀 드시던 분이라 그럴까요? 제 남편과 아버지는 우선 한숨 자고 일어나야 할 것 같아 지혜 부모님과 지혜 부부만. 제 어머니께서 싸우신 한국 음식들로 저녁 식사를 했죠.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며 두런두런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우리 딸이 너무 칭얼거리더라고요. 엄마 머리가 아파요. 엄마 속이 안 좋아요 하고 계속 칭얼대는데 얘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장을 찾아봐도 체했을 때 먹는 약이 없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애가 칭얼거리니 죄송스러운 마음에 곤란해하고 있는데 지혜 어머니께서 보시고 바늘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이걸 왜 찾으시지 하는데 손을 따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거랑 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너무 의아했는데 지혜 어머님이시니까 일단 믿고 아이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옷세상에 검붉은 피가 나오더라고요. 지혜 어머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로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말이었습니다. 칭얼거리는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평온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까요? 지휘를 통해 접한 한국 문화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니 좀 더 배워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경험상 한국 사람들의 생활의 지위는 정말 유용하거든요. 지혜 어머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는 마당에서 한 바비큐 파티의 뒷정리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한참 대화꽃이 피었을 때 일단 놔두고 들어온 거라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불도 피워놨었고요. 딸이 속이 좋아지니까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기에 아이와 나가서 마당에서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 보고 멀리 가지 말고 불 주변에 있으라고 해놓고 열심히 치우는데 집에 그릇들을 놓고 나와보니 아이가 안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가 워낙 활동적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편이긴 한데 깜깜해진 저녁 시간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다니 한숨을 쉬며 아이를 불렀어요. 아주 먼 발치에서 대답을 하더군요. 빨리 와 엄마가 멀리 가지 말랬지 좀 더 무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무심코 아이 쪽을 쳐다본던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뒤편에서 야생 코요테가 우리 아이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코요테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제가 도와달라고 내지른 소리를 듣고 모두들 뛰어나왔는데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돌을 던져야 하나 지금 여기 있는 나무 장작들을 집어던질까? 시선을 끌어야 하나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나무 장작을 들고 달려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절 잡더라고요. 제 아버님이셨습니다. 저보고 저리가 있으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마당에서 시범을 보여주셨던 그 총을 들고 오셨고요. 그 와중에 연세도 있으신데 다치시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지 아버님을 말렸죠. 한국 사람들이 야생 코요테를 봤을 리가 없잖아요. 모스크바에 사는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저를 뒤로 보내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신중히 코요테를 향해 총을 겨누셨죠. 그런데 그 사이 코요테가 딸과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깜빡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지혜 남편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지희 남편도 우리 가족과 함께 사냥을 해봤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총을 제법 쏜다며 지희 남편을 칭찬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예요. 저렇게 아이가 근접해 있는데 총을 쏘다가 잘못되면 어쩌냐고요. 지금 여기서 돌을 던지고 소리를 쳐서 쫓아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장작에 불을 붙여서 코요테 근처로 가자고 했죠. 지혜가 한심하게 남편을 보더니 그냥 아빠가 집중할 수 있게 입 다물라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조용해진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죠. 그리고 모두 할 말을 잃은 상태로 굳어버렸어요. 단 한 발의 총알로 코요테를 정확히 사살하셨거든요.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아이는 총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뛰어가서 아이를 안았는데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가끔 야생 코요테가 습격해서 아이가 다치거나 반려동물들이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뉴스에서 보긴 봤지만 남일로 생각했는데 제 일이 되니까 침착하게 반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혜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이제 보니 러시아인들이 총을 쏠 줄 안다고는 하지만 진짜 필요할 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총기 소지 허용 국가라 다들 총을 쉽게 사고 가지고 다니지만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쏘지 못할 거라면 그냥 들고 다니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사냥 이후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제대로 쏠 줄 모르잖아요. 모든 환경을 인간에 유리한 상태로 진행하는 사냥은 그냥 겉멋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 아버님을 보고 지희 남편을 보니까 한국 남자와 러시아 남자가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 남편과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죠. 두 명의 러시아 남자가 뭘 하고 있었냐고요? 밖에서 총소리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한동안 그 난리가 났는데 일어나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로부터 한참 뒤에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셔서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던데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물을 가져다 주고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래. 지혜 아버님께서 총을 잘 쏘시더라니까 다행이구나 하시고 남편은 거기에 동조하며 맞아요. 맞아요만 하는데 한숨이 절로 푹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붙으면 러시아가 무조건 지겠어요? 절대 붙으면 안 되겠네요. 그동안 제 남편이 정말 듬직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그 난리가 나도 술에 취해 자고 있다니 꿀밤을 한 대 3개 먹이고 싶었네요. 자기 말로는 자기가 먹어본 술 중에 가장 빠르게 취했는데 깨어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며 다시는 막걸리와 스프라이트를 섞어 먹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하나도 쓰지 않다고 이건 술이 아니라 음료수 같네 어쩌네 하며 꿀떡꿀떡 받아 마실 땐 언제고. 그나저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 끝에 러시아에 머무르시며 관광을 하실 동안 쓰시라고 용돈을 챙겨드렸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도왔을 거고 내가 다행히 군대에서 총 쏘는 법을 잘 배웠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처리하시지 않았겠냐면서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까 공예를 하다가 저희 가지 부모님의 건강을 다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사냥은 빼고 관광을 진행했습니다. 그건 예약을 취소했어요. 우리 딸의 생명의 은인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실 만한 장소들을 샅샅이 검색해서 모스크바 쪽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들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다 둘러봤는데 특히 리버워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한국의 청계천 보건공사의 모델이라고 해서 의미도 있고 워낙 화려해서 가봐도 좋을 것 같았는데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한국 분들이 만약에 모스크바에 오실 일이 있다면 추천드려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 12월부터는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가족분들이 방문해도 정말 좋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영 못 믿어워서 지 아버지께서 러시아에 머무르시는 동안 총 쏘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아버지께 왜 안 배웠냐고요?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뭘 배우며 싸운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는 술 마시고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뭐 사실 그동안 아빠가 총 쏘는 걸 알려준다고 하실 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혜 아버지를 보니 아무래도 유사시에 총 쏘는 걸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러시아에 머무르시는 동안 조금씩 배웠답니다. 지리와 함께 배웠어요.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사격장에 가서 사격 연습도 했는데 생각보다 저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좋아서일까요? 역시 모든 한국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음식도 민간요법도 술과 청소기까지도요. 돌아가시는 날 공항까지 배웅해드렸는데 선물도 드리고 관광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감사함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한국에 공항 난 안 간다고 소리치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저항해보려 하다가 무서운 표정에 꼼짝도 않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더니 마지못해 비행에 오르는데요. 그녀의 출국 게이트에 한국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갑자기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게 된 그녀는 여기서 180도 변해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27세 여자 안다르입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럽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던 제가 먼 한국 땅까지 와서 제 자신을 다시 세우게 되는 계기를 맞았는데요.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제가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저는 크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덕에 풍족하게 살아왔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제가 딱히 돈 걱정을 하며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집안을 말아먹을 뻔했죠. 너무 부족한 것 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 아빠 그늘 밑에서 살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크게 인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든지 하는 목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풍족하게 지원해 주셨지만 바쁘셔서 크게 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셨죠. 넉넉한 용돈. 그리고 바쁜 부모님 저는 자유롭기도 무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스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부잣집 딸로 부르기도 하고 너는 불행할 일이 없겠다라고 부러워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곧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크게 하고 싶은 것도 원하는 것도 없는 인생이었죠. 그렇게 심심하고 재미없던 와중에 한 남자아이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사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위엔 거의 있는 집 자식들과 잘 관리된 친구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친구는 달랐어요. 우연히 친구 모임에 갔다가 만났는데 그냥 평범하거나 어쩌면 약간 못 사는 부류였죠. 저는 그의 거친 매력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한동안 그 아이가 제 인생에 가장 큰 흥미를 줬죠. 오랜만에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득해졌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저는 더욱 자유로워졌죠.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면서 부모님과는 더 멀어졌거든요.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며 그 친구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따라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파티도 하고 불법적인 행동도 했어요. 자세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일탈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죠. 저는 그 남자친구가 부족했던 돈을 얼마든지 공급해줬고 그는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즐겁게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시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용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부모님께 그 정도 돈도 못 주냐며 화를 냈죠. 결국 부모님은 대학생이 되었으니 필수 생활비 말고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하라며 카드와 제 용돈 계좌를 일부 막아두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반항하다가 결국 진짜로 용돈을 안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르바이트를 구해보았어요. 일평생 뭔가를 열심히 해서 쟁취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뭘 얻어본 적이 없던 제가 갑자기 뭘 하려니 제대로 됐겠어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몇몇 파트 자리를 소개받아서 나갔다가 사고만 치고 말았죠. 첫 번째로 제일 구하기 쉽고 재밌어 보이던 서빙 알바를 했는데 일한 첫날에 바로 뜨거운 스프를 손님 바지 위에 엎고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할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너무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니 그 남자 손님은 괜찮다고 말해주어서 상황을 넘겼어요. 한번 그렇게 사고를 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서빙을 할 때 잔뜩 긴장한 상태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 다음엔 서빙 말고 주방 보조일을 나가보았는데 정말로 다신 하고 싶지 않더군요. 너무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손에 상처만 가득 입고 왔죠. 저는 할 수 없이 몇 주를 남자친구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며 버티다가 엄마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돈을 아껴 쓸 테니 다시 용돈을 달라고요. 도저히 혼자서 돈 벌어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요. 엄마는 엄한 목소리로. 경제관념을 제대로 가지라고 뭐라고 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맘때 부모님 사업이 힘들어진 시기였어요. 어찌됐건 저는 다시 겨우 줄어든 용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의 돈을 갚으라며 재촉하더니 결국 헤어지자고 통보했어요. 혹시 돈이 없는 나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냐고 소리쳤는데 진심인지 뭔지 그렇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으니 재미있게 놀 수가 없다면서요. 저는 크게 상처를 받고 페인 같은 생활을 시작했어요. 적은 용도는 금방 탕진됐죠. 그리곤 카드를 긁어댔어요. 곧 부모님께 제가 수업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불성실하다는 연락이 갔죠. 저는 집으로 불려갔어요. 엄마 아빠는 무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셨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질책하지 않지만 저의 경험상 이렇게 조용할 때야말로 부모님이 무시무시하게 화가 났을 때였습니다. 한참 쳐다보시던 아빠는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를 한국 보낼 거니까 준비해라. 저는 생각지도 않던 말에 놀라 경악했어요. 무서운 표정에 별말도 못하고 짐을 챙겨 따랐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인천공항에 나와 또 기차역으로 향해 거기서 KTX라는 한국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만약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온 것이었다면 인천공항과 KTX역의 크기와 최신 시설이 압도당해 감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공항이 멋지다고 스쳐 지나가듯 생각은 했지만 잘못해서 한국에 온 것인지라 여유롭게 구경할 여유가 없었죠. 그렇게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 입구에 스님 한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손하게 스님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이상한 인사법으로 인사를 했죠. 한국어로 적혀 알 수 없는 표지판을 몇 개 거쳐 서쪽으로 올라가자 절이 나왔습니다. 젊은 한국인 여성 한 명이 뛰쳐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영어를 잘하여 소통이 편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예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내실 텐데 잘 부탁드려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하라는 표정으로 찾아보자 아버지가 입을 열고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여기서 혼자 지내면서 템플스테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수행자와 스님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로요. 순간 벙진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위치한 곳에서 못 산다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만약 제가 여기서 안 살면 계좌에 연결된 카드도 다 끊어버리고 채권을 상속하겠다는 말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돈을 끊어버리게 됐다는 일을 하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을 잃었습니다. 당장 저를 떠난다고 해도 카드를 쓰지 못하면 다시 힘들게 알바하거나 곤궁하던 생활로 돌아가야 했죠. 너무너무 싫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 동안만 절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데려다 준 뒤 다시 캐나다로 떠나버렸고 완전히 혼자 남았습니다. 젖은 짐을 숙소에 풀고 옷도 누추한 템플스테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지는 내일부터는 늦어도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면서 오늘은 저녁을 먹고 푹 쉰 다음 일찍 잠에 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죠. 아침 6시는 일어나 본 적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원래 잠꾸러기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예지는 자기도 여기 온 지 이틀 되었다면서 저 말고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템플스테이를 하러 많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절에 무료로 머물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저녁 식사를 하기 싫다며 그냥 일찍 잠에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지는 저에게 그래도 먹는 게 좋지 않아요. 같이 먹어요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누워버렸죠. 한국까지 오는데 피곤함이 쌓여서 그런지 잠이 솔솔 잘 오더군요. 다음날 예진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비비고 시계를 보니 6시 1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겨우겨우 일어났지만 예진은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그녀가 새벽 4시에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 예불이 4시 반이라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데 피곤하지도 않나 싶었죠. 세수를 하고도 여전히 잠이 깨지 못해서 몽능한 정신으로
멍 때리고 있다가 6시 5분 전쯤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늦가을의 새벽 6시는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약간 으슬으슬하긴 했지만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 저도 모르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진이 새벽 6시에 아침 공양을 드린다길래 공양이 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아침 식사를 뜻하는 듯 했습니다. 공연관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 식당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뷔페식으로 되어 있지만 가짓수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음식을 고르던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음식을 봤지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버렸죠. 한국 음식은 다 이런 거야. 제 큰 목소리에 식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진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고기를 안 먹는 거야. 예진은 갑자기 저를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인은 고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절에서는 육류를 안 먹는다고 알려줬죠. 저도 절의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자원봉사자들한테까지 고기를 안 줄지는 몰랐습니다. 예진은 엄격한 얼굴로 자원봉사자 등 수행자 등 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평하다며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시켜 먹으려면 고기를 좀 먹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관의 아침 메뉴는 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미역이 든 스프였는데요. 이 스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미역국이라는 음식이라며 한국에서는 이런 스프들을 국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풀떼기로만 가득한 반찬을 보고 내가 무슨 토끼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투덜거린 게 민망하게도 이상하게 밥 하나,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원래 저는 아침을 입맛 없다고 안 먹는 성격이었는데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걸었기 때문인지 식욕이 돌더군요. 옆에 있던 예진이 미역국에 밥을 말아먹는 모습을 본 저는 예진을 따라해서 똑같이 해봤는데요. 밥이랑 미역국을 함께 먹으니 더 밥이 술술 잘 넘어가면서 속이 뜨끈뜨끈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예진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국에 밥을 말아먹는 걸 좋아한다면서 나중에 절에 나가면 국밥도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식판을 싹싹 비웠고 옆에 있던 예진은 입맛에 잘 맞는다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밥 먹기 전에 맛 없을 것 같다고 온갖 투정을 부려놓고 싹 다 비워 뭔가 창피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뒤 다시 숙소로 돌아가 휴식 시간을 가진 뒤 8시가 좀 안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전날 세탁해서 마른 이불과 옷을 접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좀 넘어서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저희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날 프로그램 내용은 연꽃 만들기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끝낸 후 공연 전에 절 근처 산을 잠깐 걸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절에서 시킨 잡무를 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하니까 은근히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점심시간이라 낮잠 자기도 애매해서 저는 산책을 하며 잠을 깨웠습니다. 이미 늦가을이라 단풍이 지고 벌거벗은 나무들이 아쉬웠지만 새소리와 함께 평화롭고 고요한 한국산의 경치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국산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날씨가 우중충하다 보니 산을 올라가도 풍경이 그리 예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찌나 하늘이 맑고 푸르던지 여기서 같이 산책하던 예진이 하는 말이 한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이런 산들이라 산악버스를 타고 조금만 이동해도 산이 있고 시골은 더욱이 뒷산이 흔하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는 집 가까운 곳에 산이 별로 없어서 등산하려면 정말 큰 맘 먹고 멀리 가야 하는데 부럽더군요. 산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예진과 저는 점심 공양을 위해 공연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진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반찬을 전부 다 밥에 부었는데요.
이렇게 비벼 먹어서 비빔밥을 해 먹으면 맛있다고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모두 부어서 섞어 먹는다는 게 거부감이 들어 거절했는데 옆에 예진이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왜라 모르겠다 싶어 반찬을 모두 부어서 비빔밥을 해 먹었는데요. 반찬들 중 양념이 되어 있는 재료가 있어서 같이 비비니까 특별히 소스를 넣지 않아도 감칠맛이 나더군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점심 공연이 끝나고 난 뒤 저희는 투숙객들이 머문 숙소와 법당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열심히 썰고 닦고 청소하니 어느새 저녁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처럼 비빔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음식을 해주시는 공연관 아주머니 한 분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소주통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뭐지 싶었어요. 예지는 참기름이라고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파스타에 올리브유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밥에 기름을 뿌려 먹는다는 게 신기했지만 참기름을 뿌려서 먹으니 훨씬 맛있더라고요.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 저도 처음으로 예불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불을 드릴 때는 타종을 먼저 친다고 하는데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친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수행자들과 돌아가며 타종을 쳤는데요. 종을 치는 순간 거대한 진동이 느껴지면서 산 전체에 크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때 감동은 오로지 직접 타종을 쳐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불이 끝나고 저는 절의 스님과 함께 차담을 나눴는데요. 저는 주지 스님께 왜 우리 아빠가 저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수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게 될 거라는 아리송한 소리만 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절의 일을 열심히 돕다가도 자투리 시간이 지나면 절 근처를 걷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웬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서 절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한국절에는 열어볼 것이 많았습니다. 자유로운 미소를 띤 불상들은 물론이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비석들과 석탑들 등등 절 안에도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돌길을 걸으면 작은 폭포수도 있었는데 그 시원하고 깨끗한 폭포수를 보면 일 때문에 쌓인 피로감도 바로 날아가 버렸죠. 그렇게 보름쯤 생활하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놀고 먹을 때보다 몸이 더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숙소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피부가 평소와 달리 너무 깨끗한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피부과를 아무리 다녀도 나아지는 게 없었고 트러블을 가리려고 화장을 항상 진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고 다니니 갈수록 더 제 피부 상태는 나빠졌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몸에 좋은 한국 음식들을 먹고 매일 절 근처를 산책하며 운동을 하고 바깥 공기를 쐬다 보니 피부 트러블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절에서 조용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데리러 오셨죠? 올 때는 그렇게 여기에 있기 싫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막상 떠나려니 아쉬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에게 부모님 사업체를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무척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해보라고 할 때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상하게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갔다 오고 나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절에서 염주 만들기를 할 때 특히 많은 생각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왜 저를 한국에 보내셨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템플스테이 후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군것질을 좋아하던 습관을 고쳤으며 참을성과 인내심도 강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저의 변화를 흐뭇해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템플스테이로 보냈던 이유는 사실 한 기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힘든 일들을 겪지 못함. 저를 걱정한 부모님께서는 제가 스트레스나 실패에 쉽게 좌절하는 게 걱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은 한국의 템플스테이가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에도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으로 휴가를 가 템플스테이를 하라고 권유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그맘때 엉망으로 살고 있었고 아예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절에 있으라고 보내버린 것이었죠. 현재 저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케이터링 아티스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알바를 하루 만에 관두던 제가 현재는 3년이 넘도록 일하고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저의 인생을 바꿔준 한국 정말 감사드립니다.